엄마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날 훔쳐간 사람이었죠. 내 진짜 엄마는 내가 없는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울고 있었대요. 그 사람은 왜 아이를 훔쳐서 사랑한 걸까요? 그리고 난 도대체 누구의 딸이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대생이다. 학교 생활은 나쁘지 않았고, 친구도 많고, 취미도 여럿이었다. 단 하나, 내 삶에서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나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를 키워줬다.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줬고, 고등학교 입학식 날엔 밤을 새워 내 교복을 다려줬다.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땐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던 그런 사람. 하지만 모든 건 그 한 장의 서류에서 무너졌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해외 연수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다.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았다. 호기심 반, 필요한 서류 확인 반. 그런데 거기엔 내가 늘 알고 있던 이름이 없었다. 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어처구니가 없었다. 행정 실수겠지. 나는 손에 쥔 서류를 다시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향했다. 담당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전산을 확인하고는 말했다. 어머님 성함이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입양이나 후견 정보도 없고요. 피가 확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나는 그 어떤 냄새도 느낄 수 없었다. 지아야,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는 서류를 보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손을 떨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행정 오류야. 옛날에 주소지 바꾸면서 뭔가 빠졌나 봐. 그 말은 너무도 허술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이상한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나무 상자 안에는 노란빛이 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 나는 그 사진을 들고 숨이 멎었다. 유치원생쯤 돼 보이는 아이 한 명.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 놀랍게도 그 여자는 지금의 엄마가 아니었다. 은별이 1999년 6월. 내 이름은 지아다. 은별이란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다음 날 나는 대학교 상담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 이름이 없고 기록도 없어요. 입양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보통은 후견인이나 위탁가정 정보라도 있는데 그마저 없다면 상담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귀관 조회를 권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출생기록 확인을 의뢰했다. 며칠 후 나는 그 결과를 들었다. 1999년 6월 17일 서울 산부인과 출생자 김은별, 부모 김하영, 신원 확인 완료. 김하영 그 이름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걸 알게 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똑바로 마주했다. 엄마 아니, 대체 누구세요? 엄마는 식칼을 손에서 놓고 식탁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말할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지아야, 널 낳은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내가 들은 말은 분명했다. 지아야, 널 낳은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까지 24년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이 나의 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였고 이 시간들은 뭐였던 걸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 내게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젠 말할게. 다 말할게. 이제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24년 전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사고로 아이를 유산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절망 속에 빠졌고 병원에서도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딸아이를 만나게 된 건 너무 우연이었다. 그날 그녀는 마지막 치료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들렀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를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찰나였고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그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새하얀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던 작은 아기.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녀는 그 아기를 안았다. 처음 내 눈을 봤을 때 미안해. 지아야. 미안해.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 그녀는 그렇게 나를 데리고 병원을 떠났다. 도망치듯 도시를 벗어났고 이름도 주소도 바꿨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끊겼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어떻게 그 모든 게 가능했냐고? 그 시절엔 지금처럼 CCTV가 촘촘하지도 않았고 병원의 보안도 허술했다.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 도난 사건이 뉴스로 나올 만큼 한동안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녀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 그랬을까? 나는 식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난 누구예요? 너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 은별이. 내가 내 이름을 바꾼 거야. 내 생모 이름은 김아영. 병원에서 널 낳았던 사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무작정 방으로 달려갔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출생 확인 서류를 꺼내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김하영.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잃어버리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확한 주소는 없었지만 이름과 병원 이름을 검색하니 몇 가지 단서가 나왔다. 그 병원의 당시 의료진 중 일부가 현재 지방의 병원에 근무 중이라는 정보였다. 그걸 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보다 이 뒤에 더 큰 진실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 하지만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기차를 탔다. 엄마 아니, 지금까지 엄마라고 믿었던 그녀는 나를 말리지 않았다. 다녀와.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싶겠지. 그녀의 눈은 슬펐지만 담담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지방의 작은 도시,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병원 앞에 섰을 때 나는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병원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하영 선생님 계신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하얀 가운을 입은 조용한 눈매의 중년 여성.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눈동자, 내가 거울 속에서 늘 보아온 그 눈이었다. 죄송하지만 무슨 일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를 꺼내 건넸다. 그녀는 받아들고 서류를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름이 은별.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김은별입니다. 당신이 엄마 맞나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별이 맞구나.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그녀도 울었다.
하지만 그 재회의 감정 뒤에는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날 잃었는지, 왜 지금까지 찾지 못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나는 그날 이후 친생모 김하영 선생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 다시 만났다. 우리는 오래된 찻집 한쪽 구석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손을 곧게 모은 채 내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다. 은별아, 아니 지아라고 불러야 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은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은 원래 퇴원 예정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김하영은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였기에 누구보다 소중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것조차 축복처럼 여겼다고 했다. 그날 그녀는 간호사의 권유로 신생아실에 아이를 맡기고 간단한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다. 5분이면 된다고 했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끝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신생아실로 돌아갔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은별이는 없었어요. 간호사도 아무도. 당시 병원은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한 간호사는 다른 병동으로 아기가 옮겨졌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다며 명단을 뒤적였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 구석구석을 뒤졌고 병원장은 겨우 나타나 차고일 수 있다며 차분히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고는 늦어졌다. 병원 측은 오인일 수 있다며 가족과 상의하자고 했고 김하영은 혼자였기에 병원과 싸우기 어려웠다. 일주일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CCTV도 없었고 출입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어머니로 비난받았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다. 그 이후 김하영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그날 은별이를 내가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경찰은 말했어요. 아마 누가 계획적으로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이혼한 뒤로 결혼하지 않았다. 다시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은별이 나 하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며 흔적은 더욱 옅어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벌하듯 혼자 살아가며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될 날만 기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지금까지 나를 키운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납치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해친 적 없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키워준 사람이었다. 이 두 사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거짓으로 키운 죄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품 안에서 웃었고 울었고 자랐다. 며칠 후 나는 두 여인을 마주 앉혔다. 양엄마, 그리고 생모. 그 조우는 상상 이상으로 적막했다. 김하영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내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난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잃고, 삶도 잃고. 근데 그 아이가 당신 딸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잠시만이라도 품에 안고 싶었어요. 그게 멈추질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거짓 없이 사랑을 줬어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터졌다. 두 여인의 눈에서도 동시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그리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창문을 닫지 않아선지 싸늘한 바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책상 위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펜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도 원망을 담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용서를 쉽게 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문득 가장 오래도록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떠올랐다. 내가 아팠을 때 밤새 손을 잡아주던 사람. 첫 생리날 허둥대며 약국을 달려가던 그 뒷모습. 혼자 잠든 줄 알고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길. 내 기억 속 엄마는 늘 그 사람이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양엄마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울듯이 웃었다. 지아야, 아니. 은별이 어서 와.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그 집은 변한 게 없었다. 어릴 적 그 자리에 있던 액자. 내가 그렸던 낙서가 아직도 벽에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늘 먹던 김치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앉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나를 데려간 이유 진짜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날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넌 우연히 만난 아이였어. 1999년 어느 여름,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잃었다고 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숨진 아이. 결국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매일 병원 근처를 맴돌며 다른 아이들을 지켜보는 삶을 살았단다. 그날도 그랬다. 신생아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던 중 어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다고 했다. 그 아이가 나였다. 어떤 목소리가 말했어. 안아봐도 되냐고. 그 간호사는 어이없게도 그래도 된다고. 넌 그렇게 내 품에 들어왔어. 그녀는 그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숨 쉬는 게 느껴졌고 작은 손이 내 뺨을 툭툭 쳤고 무언가가 가슴속을 찢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너무 미안했어.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날 밤 널 품에 안고 우는 내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 그런데 널 다시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나를 올려다봤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너였어. 다른 건 없어. 오직 너 하나였어.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분노인지 연민인지 애증인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게 삶을 줬고 동시에 거짓도 안겨줬다. 진실은 늦게 다가왔고 나는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무너져 있는 사람은 그녀였다. 매년 널 데려온 그날만 되면 난 병원 근처로 갔어. 혹시 내 친엄마를 마주칠까봐, 혹시 누가 날 알아볼까봐 늘 두려웠지만 널 놓을 용기는 없었어.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듣게 됐다. 김하영, 내 친엄마가 과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중단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병원장이 비공식 입양을 제안했다는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 그 말은 곧 납치가 아니라 비밀리에 인도였을 가능성을 뜻했다. 그 병원에서 내 아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겨졌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너였다는 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납치란 단어가 조금씩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점점 혼란에 빠져갔다. 내가 증오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그저 버려졌고 또 다른 사랑에 의해 다시 살아난 존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진실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되기엔 너무 무겁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이 두려웠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두 얼굴. 한 사람은 나를 키운 엄마, 또 한 사람은 나를 낳은 엄마였다. 그리고 나는 그 둘 사이에 갇힌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떤 날은 입양 사실이, 어떤 날은 납치 사실이, 어떤 날은 모두의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결국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엔 8살 무렵의 글귀가 있었다. 오늘 엄마랑 놀이공원 갔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줬다. 하늘은 맑고 나는 행복했다. 눈물이 그 글 위로 떨어졌다.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였을까? 낳은 엄마였을까? 키운 엄마였을까? 그날 나를 데리고 갔던 그 손? 사랑이었을까? 죄였을까? 며칠 후 나는 친엄마 김하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녀를 엄마라 부를 수 없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뜨거운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침묵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도, 매 생일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케이크를 바라보았을 그 눈빛도 이해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버거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돌아가려던 길목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낯선 남자.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지아, 맞지? 나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김하영 씨. 그리고 너를 키운 여인. 둘 다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쿡 찔렀다. 나는 너를 넘긴 병원 쪽 사람이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날 넌 정식 입양 대상이었어. 하지만 서류 처리가 되기 전 너를 데려간 여자가 있었지. 그리고 우린 묵인했어. 그 아이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병원장의 말에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조그만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낡은 기록지와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넌 아무도 원치 않았던 아이였어. 출생신고도 보호자 동의도 없는. 그녀가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넌 고아원으로 보내뒀을 거야.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존재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수 없었다.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나를 둘러싼 진실을 조각처럼 쥐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양엄마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문 앞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옷이야. 그리고 내가 처음 너에게 쓴 편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베네쩌 고리, 낡은 털모자, 그리고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은별아, 넌 내게 온 우주야. 세상이 널 뭐라 하든 넌 내 아이야. 내가 떠난다면 나는 다시 무너질지도 몰라. 나는 결국 주저앉아 울었다. 이젠 알 것 같았다. 사랑이란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무릎을 꿇고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원장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조각이. 그는 누구였고 왜 아이를 그렇게 넘겼는지 그 마지막 퍼즐이 내 안의 화산을 건드리고 있었다. 지아야, 혹시 병원 이름 보성의료재단이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병원장 내 아버지야.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보성의료재단 병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양엄마가 꺼낸 그 이름은 내게 익숙한 동시에 낯선 공포로 다가왔다. 그 병원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야. 넌 거기서 우리 품에 안겨왔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설마 했던 추측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내가 울고 있었어. 간호사가 말했어. 이 아이는 부모가 없고 입양도 미뤄지고 있다고. 나는 참을 수 없었어. 널 안고 나왔어. 그게 납치였다고 말하면 난 뭐가 되는 거니?
양엄마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 즉 병원장이라는 존재는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해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 며칠 뒤 나는 친엄마 김하영과 다시 마주했다. 보성의료재단. 거기였구나. 그 병원에서 널 잃었어. 그 병원에서 내가 다시는 널 못 봤지. 그 병원장이 서류를 없애버렸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지만 아무런 서류도 없었어. 나는 수년 동안 병원 앞에서 밤을 새며 울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적였다. 그리고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내가 녹음한 거야.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 그 버튼을 누르자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하영 씨, 이제 그만하죠. 당신은 그 아이의 양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한을 줬는데요. 내가 그 병원장이니까요.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한 남자의 결정으로 나는 3번이나 버려졌고 두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두 엄마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양엄마는 주저했지만 결국 나를 따라왔다. 친엄마 역시 조용히 함께 앉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가 아닙니다. 의료재단, 입양 서류 위조, 보호자 동의 없이 유기된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30년 전이라면 모든 게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요? 친엄마는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는 침묵했고 나는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그러나 확실한 증거. 녹취 파일입니다. 병원장이 직접 양육 자격을 논하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매우 큰 변수입니다. 진실을 끄집어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거울을 마주했다. 그 속에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눈물 속에 자란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정의해야 할 어른이었다. 며칠 뒤 보성의료재단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엔 나이가 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도 죄책감도 없었다. 내가 김하영의 딸이구나. 아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녹음기를 그의 눈앞에 꺼내 들었다. 그날 병원장의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세상을 조율하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이 든 노인의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이 목소리 기억하시죠? 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친엄마가 말하던 그 치욕적인 대화가 흘러나왔다. 내가 그 병원장이니까요. 그 순간에도 그는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군가의 인생을 행정처럼 종이 서류처럼 취급한 시스템 그 자체였다. 며칠 후 방송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한 다큐 프로그램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주저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두 엄마의 상처를 다시 도려내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나는 그렇게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성의료재단의 과거를 추적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누군가는 부모 없이 버려졌고 누군가는 원치 않는 가정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 병원장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공소시효는 넘겼다 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공익적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이 모든 걸 구해주진 않았다. 내가 진짜로 마주해야 했던 것은 법보다 더 무거운 문제였다. 나는 누구의 딸로 살아가야 할까? 어느 날 두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같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지아야, 미안해. 널 지키지 못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널 지키려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나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단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제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닮아 있다는 걸 느꼈다. 같은 무게의 후회와 사랑이 담긴 목소리. 며칠 뒤, 난 그동안 써왔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나는 2번 태어났다. 그리고 그 첫 장엔 이렇게 적었다. 한 여자가 나를 낳았다. 한 여자는 나를 키웠다. 두 여자가 모두 나의 엄마였다. 지금의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친엄마도, 양엄마도, 심지어 병원장조차도 그 모든 어긋난 퍼즐 조각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든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아, 넌 누구의 딸이니? 이제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두 사람의 딸이었고, 이제 나 자신의 엄마다.